자, 공동교육과정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현대 경제학의 두 가지 흐름 기억하시죠? 케인즈랑 통화주의자가 주장했던 이론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재정정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정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정정책까지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정책 관련된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정정책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재정정책의 개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은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재정 수지를 이용하여 유효 수요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수단의 체계를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정 수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정부의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뭘 조정한다? 유효 수요를 조정한다. 유효 수요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소비와 투자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수단의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재정 정책의 목표가 있겠죠. 자, 목표는 뭐냐면 나에 나온 요겁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국민소득, 생산, 고용에 대한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람직 못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 수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투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난지원금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부는 예산이 있어야지, 재정 수지가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재원 마련 방법은 총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세징수, 세금을 걷거나, 두 번째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조세징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누구한테 걷는 거죠? 일반 시민들한테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 부분, 그러니까 그 가게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의도하는 수준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정책은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거는 통화량과 관련된 금융정책과 혼합정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재정정책 하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국공채의 뜻이 뭐냐면, 밑에 쌤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까지 되돌려받는 금융상품을 국공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공채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의 이자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너한테 좀 나눠줄게, 이야기하는 차용 증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사겠죠. 그럼 그 돈으로 재정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정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국공채 발행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이거를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급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징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걸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정정책의 기능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재정정책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그죠. 경제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두 가지가 되는데요. 불경기 때 사용하는 재정정책이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사용하는 재정정책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불경기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지출을 해서 유효수를 늘려야 되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걷는 세금을 좀 줄이는 거죠.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부는 어떤 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적자 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적자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 자,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정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호경기로 들어서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고 세율을 인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적자를 메꿀 수 있는 흑자 예산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재정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정정책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적 재정정책과 재량적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자동적 재정정책과 재량적 재정정책 중에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재정정책은요, 재량적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적 재정정책도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동적 재정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조금 신뢰하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게 자동적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개념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자, 재정제도 자체에도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 수단을 변경하지 않아도 경기가 상승하면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을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자동 안전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자동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약간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자, 누진세의 뜻을 한번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누진세는 자,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누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 자체를 높여버리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의 반대는 비례세죠. 자, 비례세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퍼센트 포인트에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비례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뭐 5%의 세금을 매긴다면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20%의 세금을 매기는 거. 자, 요게 누진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누진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이득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호황기에는 국민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유효 수요의 증가를 억제해서 경기에 좀 과열을 막게 되고요.
불황기에는 국민소득 감소분 이상으로 조세 수입을 덜 걷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경기 변동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이거를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X축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많아질수록 호경기가 되는 거고 적어질수록 불경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Y축에는 정부 지출이랑 조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적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출은 줄여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부 지출을 G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G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세금,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국민 소득이 증가를 하면 정비례로 세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게 조세인데, 요거는 어떤 조세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비례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Y0, 그러니까 적정한 굉장히 안정적인 국민소득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진세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적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정반대가 아니라 적을 때는 자, 조금 이런 기울기를 얻게 될 거고, 자, 그리고 국민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이런 기울기를 얻게 되는 게 누진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 시기 좀 안 좋은 시기, 요 시기를 Y1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자, 요 시기를 자, Y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Y1 시기에는 알파라고 하는 그만큼의 세금이 좀 덜 거치겠죠. 그리고 Y2 시기에는 자, 베타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Y1 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Y1 시기는 불황인가요, 호황인가요? 당연히 불황입니다. 왜냐면 적정이었던 Y0보다 국민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럼 불황 시기에 보면은 자, 누진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원래 걷던 세금보다 세금이 덜 거치겠죠. 얼마만큼? 알파만큼.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알파만큼 뭐가 늘어가냐면 세금을 덜 거두는 거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처분 가능한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파만큼 뭐가 늘어가는 거냐면 쓸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Y2 시기로 가보면 Y2 시기는 경기가 과열된 시기잖아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거죠. 비례세에 비해서 누진세가 얼마만큼? 베타만큼. 그렇게 되면 베타만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소요되는 유효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소비도 조금 줄어들고 투자도 조금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열됐던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누진세를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켰다가 안정시켰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자동 안정화 장치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기능을 신뢰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경제가 적정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자, 한번 이탈을 한 경우에 그 적정 상태로 회복하는 게 과연 이렇게 적정한 게 가능한가? 그리고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이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는 최악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 안정화 장치, 그래서 자동적 재정 정책에 대해선 통화주의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 안정화 정책은 경제적인 자율 조정 기구 일부이고요. 그리고 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는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 재정 정책만 해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인정한다. 그래, 요 정도는 해. 이게 통화주의자들의 그 의견이고요. 반면에 케인즈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재량적이고 재정적인 재정 정책,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케인즈의 주장이 담긴 이제 재량적 재정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게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자,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게 케인즈가 강조한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개념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안정화 정책, 보정적 안정화 정책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경기가 불황이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면서 팽창 정책에 의해서 경기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경기가 불황이면 정부 지출을 감축하거나 세율 인상을 통해서 긴축 정책을 펴나가는 것처럼, 자,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을 변경하고 실시하는 정책, 이거를 재량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정 정책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정 정책은 당연히 불경기 때 쓰는 정책이 되겠죠. 그럼 불경기가 되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막 누진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돈을 줘버려 시장한테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거고,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겠죠. 돈을 줬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케인즈가 그렇게 강조했던 유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즉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정책이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동조를 하겠죠. 하지만 통화주의자들은 절대 이걸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이 통화주의자들이 이거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그게 정책 함정이라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통화주의자들은 그래 니네가 돈 쓰는 거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자,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당연히 예산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경기가 불황이래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뭐가 감소를 하게 되냐면 조세, 세금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부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재정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 자, 근데 자, 이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균형 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긴축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긴축 재정을 실시.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 지출은 이걸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불황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근데 그 비판을 할 때 근거로 두는 게 정책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정책 함정을 케인즈는 보기 좋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니네가 우려하는 거 인정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균형 재정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 재정 적자를 감수할 거야.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케인즈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재정책을 실시하는 요 의견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능적 재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능적 재정론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능적 재정론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 균형에 집착을 하면 이에 얽매여서 재정의 흑자나 적자를 발생시키는 안정화 정책을 채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의 균형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 이게 통화주의자들의 견해겠죠. 이걸 비판하면서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흑자나 적재 발생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재정 안정화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는 케인즈 학파의 견해, 이거를 기능적 재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약을 써야 되는데 많이 쓰면 해롭잖아요. 오남용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남용 이런 거는 나중에 산 다음 얘기지. 죽으면 어떡해?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약을 많이 쓸 거야 하면서 막 써버리는 정책. 이거를 그 케인즈의 기능적 재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화주의자들은 안 돼. 그렇게 약을 쓰면 나중에 되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너무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화주의자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능적 재정론에 대한 내용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건 케인즈의 한계가 있겠죠. 한계는 뭐냐면 그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할 때까지,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게 재량적 조정 정책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재정 정책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혹시나 수업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IS 곡선이랑 LM 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수업이었는데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시고 그 궁금한 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